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고화학 2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열이랑 열팽창, 그다음에 열의 이동에 이어서 자, 오늘 시간은 주기율표 그리고 물질의 구성 입자 단원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 자, 영상 시청하시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이제 선생님이 카페나 이제 링크에 반드시 그 관련 자료들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기율표에서 조금 볼 몇 가지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 1강 때 선행화학에서 배웠던 뭐 족이나 우리가 주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족 원소들의 특징과 그 다음에 17족, 그 다음에 18족 원소들의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하는 자, 내용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구성 입자에서는요,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 뭐 원소부터 시작해서 뭐 화합물, 분자, 그리고 이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울 거고, 특히나 이제 그 이온에서는 선생님이 전기 전도도와 관련된 이 실험도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의 핵심 키워드를 미리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첫 번째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는 우선 원소, 그 다음에 화합물, 화합물, 자, 그 다음에 분자 또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온까지 물질의 구성 성분들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 간의 변천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 역사적으로 물질관을 어떤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원소랑 화합물 그리고 분자, 이온이네요. 자, 원소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선행화학에서도 다뤘지만 혹시 이거 기억나, 얘들아? 그 원소랑 원자의 차이점 우리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원소는 뭐가 초점이죠? 그렇죠. 원소는 자,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기본 성분에 초점을 좀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는요, 입자의 그렇죠, 개수에 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원소는 종류나 성분이 초점이라면 원자는 이제 개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물 H2O 있죠. H2O 같은 경우는 자, 원소랑 원자 구분해봐. 자, 그러면 원소랑 원자는 어떻게 구분하죠? 자, 원소는 몇 종류? 수소와 산소 총 두 종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원자는 총 3개, 수소 2개, 산소 1개. 그래서 총 3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원소는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되겠다. 성분. 대표적으로 뭐 수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탄소 보이죠? 탄소, 다이아몬드 보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있고요. 원자번호 13번이죠. 그 다음에 가벼운 기체 헬륨 이렇게 있네요. 각각의 원소 기호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수소는 보통 가벼워서 뭐 차량용 연료, 요즘에 이제 수소차, 이제 이거 좀 친환경적이죠. 수소차를 타면 원래 이제 안 좋은 탄소나 매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친환경으로 이제 H2가 나와. 그래서 수소차가 향후에는 정말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탄소는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랑 흑연, 뭐 샤프심,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탄소 덩어리죠. 자, 알루미늄은 뭐 부식에 강하다고 하고 뭐 공기나 식품 포장재로 쓰인다. 자, 헬륨 가볍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선, 기체로 쓰인다. 자, 밑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원소 기호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좀 익숙하잖아, 그지? 수소 원자번호 1번 수소부터 원자번호 20번 칼슘까지는 그래도 좀 익숙하잖아, 그지 다들. 근데 많이들 익숙하지 않은 원소들이 요 세 번째 열에 있네요, 그죠? 자, 요 녀석들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망가니즈 익숙하지 않죠? 망가니즈 원소 기호가 뭐냐? 망가니즈는 Mn이라고 합니다. Mn. 그 다음에 철은 뭐죠? Fe 가 철이죠. Fe.
자, 그다음에 구리는 그죠? CU죠. 편의점 아니고. 자, 아연은 뭐야? 아연. 그죠? 아연은 ZN이라고 할게요. 자, 브로민은 17쪽에 있었죠. 17쪽에. 자, BR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은은 그렇죠. 은은 많이들 알죠? AG라고 할게요. AG. 그다음에 아이오딘도 17쪽에 있었죠. I 이렇게. 예전에는 뭐 요오드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다음에 금입니다. 금. 금은 AU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은 많이 나오죠. 수은도 HG 많이 받고. 그다음에 납은 뭐야? PB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주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원소 기호니까 요 정도는 좀 외우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특히나 세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이런 원소 기호들을 우리 선행화학의 내용인데요. 조금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표기하는 방법. 자, 몇 가지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임의의 원소를 좀 갖다 놨어. 임의의 원소. 뭐 이게 뭐 탄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수소가 될 수도 있어. 그냥 뭐 임의의 원소로 할게요. 임의의 원소. 다시 써볼까? 여기는 그냥 임의의 원소. 뭐 나트륨이 될 수도 있고 마그네슘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 아래랑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써야 될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는 아마 너희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야, H2 하면 수소 기체 몇 개야? 수소 원자 몇 개냐? 두 개죠, 그렇죠? 자, 얘는 뭐야? 얘는 원자의 개수죠. 그냥 오른쪽 아래는 원자의 개수를 쓰는 거고, 또 한 가지 뭐 H 플러스나 뭐 Na 플러스, 그다음에 Cl 마이너스. 이 오른쪽 위에 쓰는 건 뭐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일가 양이온, 뭐 일가 음이온, 이제 이온가를 쓰는 거죠. 오른쪽 위에는 이온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자, 선생님 빨간색을 써볼게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 좀 중요합니다. 좀 생소하긴 할 건데. 자, 왼쪽. 자, 일단 왼쪽에는요.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 원자 번호가 왼쪽 아래에 들어가요. 원자 번호. 자, 우리 원자 번호는 다들 알겠지만 뭘 기준으로 매긴 거게? 그렇죠. 원자 번호는 무조건 양성자 수가 기준이야. 양성자 수. 양성자 수가 보통 이온이 아니면 전자수랑도 똑같겠죠. 전자수.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가운데 원자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원자핵. 원자핵 그 주위를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니까 가운데 한번 원자핵 안에 양성자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전자도 이렇게 하나 있으면 얘가 이제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원자 번호 1번이죠. 양성자가 하나니까 원자 번호 1번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전자도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얘는 뭐야? 원자 번호. 원자 번호 2번 헬륨이야 이게.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건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가 기준이야. 양성자 기준. 알겠죠?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전자의 기준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가 먼저 기준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왼쪽 위를 한번 가볼까요? 자, 왼쪽 위를 가보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왼쪽 위는 질량수라고 하는 걸 들어가야 돼요. 질량수. 자, 질량수는 뭐랑 더해야 되냐면 얘는 양성자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셉니다. 자, 그걸 질량수라고 해요. 질량수. 예컨대 이제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탄소 번호는 원자 번호 6번이죠. 그 다음에 질량수가 12 이렇게 돼 있으면 양성자 수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건 양성자 수는 당연히 6개 고정이죠. 그 다음에 얘가 몇 개 들어있다는 거야? 중성자 수가 6개 이렇게 들어있다는 뜻이야. 그죠? 자, 뭐 원자 모형을 뭐 안 그려도 되겠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보면 자, 탄소 기준으로 뭐예요? 미안해.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전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까지는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일단 당연히 양성자 수 몇 개야?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죠. 그럼 당연히 양성자가 6개 있을 거야. 야, 이거 왜 이러냐? 6개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다음에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6개 있을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배치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막 그린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지금 질량수가 12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이렇게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 4개 이렇게 전자수랑 중성 상태면 양성자수랑 6개씩 이렇게 같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양성자수와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수가 총 12개죠. 자, 요걸 이제 왼쪽 위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 위.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왼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주의하시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요. 자, 밑에 키포인트 있네요.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원자 번호는 뭐가 기준이다? 그렇죠. 양성자수 기준이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가 나와 있네요. 연습 문제를 다들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부터 영상 잠깐 멈추시고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풀고 있지? 자, 이제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다시 이제 영상을 플레이하시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양성자 수는 무조건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탄소는 모든 원소들은 양성자 수는 절대 안 변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중성자 수가 그렇죠 8개가 되겠네요. 자, 얘가 질량수가 되니까 얘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자, 얘가 양성자 원자 번호니까 양성자 수겠죠. 자, 전자 수는 당연히 중성 상태니까 2개가 같아야겠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온이네요. 자, 주의합시다. 자, 일단 양성자 수는 무조건 안 변해. 11개 여기 보이시죠? 자, 중성자는 12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전자의 개수는 자, 원래 11개였는데 그렇죠. 하나가 나갔죠. 그래서 10개가 됐네요. 10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이네요. 그죠? 자, 양성자 수는 8개고요. 중성자 수도 8개 됐네요. 자, 전자수 원래 8개였는데 그렇죠. 2개가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온이 음이온이 됐죠. 그래서 10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소기호 표기 방법 정도는 이제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얘도 좀 선행화학에서 나온 내용인데 동위원소라는 내용이야. 동위원소. 우리 그 혹시 가끔씩 이제 뉴스를 보면 뉴스에서 이 공룡의 이 화석이 뭐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분석해 봤더니 한 뭐 3천년 뭐 전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뉴스 혹시 본 적 있니? 보통 이제 요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요 반감기를 측정해 가지고 뭐 이제 화석의 연대를 이제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해낼 수 있는데요. 동위원소가 뭐냐면 자, 일단 이렇게 써볼까요? 우선 이제 원자 번호는 같지만 이렇게 써보세요. 자, 원자 번호는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질량수가 다른 원소입니다. 자,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힐 거야, 그죠? 자, 선생님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원자 번호가 같은 것끼리 이제 같은 거라고 하니까 자, 원자 번호가 같으면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가 같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온이 아닌 이상 전자 수가 모두 다 같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자 수가 같으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뭐냐? 잘 보세요. 자, 질량수가 다른데 질량수는 아까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양성자수는 고정이야. 얘는 변화가 있어 없어? 무조건 못 변해. 그럼 변하는 건 그렇죠. 중성자수겠죠. 그렇죠? 자, 처음에는 질량수가 다르다고 했고 질량수가 다르다는 뜻은 중성자 개수가 다르겠죠. 자, 중성자 개수가 다르니까 뭔가 이제 무게 또는 이제 질량 이런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일단 양성자수는 다 똑같아야 돼. 자, 원자핵 안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원자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요. 원자핵이 있어요.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요. 원자핵이 있어요.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요.
자, 양성자 수는 무조건 한 개야. 얘는. 그럼 뭐야? 원자번호 1번. 뭐 수소겠죠, 그죠? 수소야. 자, 근데 전자계수도 하나씩 있겠죠. 자, 근데 첫 번째는 중성자가 없어. 중성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성자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중성자가 이번엔 두 개 있다 해볼게요. 해보세요. 원자 번호는 같죠? 그러면 다 수소입니다. 수소 몇 번으로? 1번으로 갔죠. 1번. 자, 근데 질량수가 달라요. 자, 질량수는 얘는 중성자가 없으니까 1이죠. 자, 근데 얘는 얼마입니까? 2죠. 그 다음에 얘는 3이라고 할 수 있게요.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명칭을 수소라고 읽었고, 자, 두 번째는 중수소라고 해요. 중수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삼중수소. 자,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아서 원자 번호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질량수, 즉 중성자 수가 다른 걸 이걸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얘야, 얘. 우리가 아는 수소는 얘야. 왜냐면 중성자가 왜 없나요? 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중성자의 역할이 양성자 간의 반발력을 이제 억제시켜 주는 건데, 수소 원자는 끼카발 양성자 수가 한 개밖에 없잖아. 서로 반발할 게 있냐? 반발할 게 없죠. 그래서 중성자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계에 중성자가 있는 수소들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게 동위원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 잠깐 이야기 하나 해주면 이 삼중수소 있죠. 삼중수소 한 2023년도였나요? 한 2년 전이네. 2년 전. 너희들 2년 전에서 혹시 그 후쿠시마,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 관련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막 이제 찬성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파도 있었고,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죠. 그쵸? 자, 근데 이 반대파들은 이제 왜 반대를 했냐? 과학적으로 이제 뭔가 위험하니까 반대를 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식의 이제 삼중수소가 위험하냐면, 이게 다 오염수가 왜 위험하냐면 이 삼중수소 때문입니다. 삼중수소 다 이식기 때문이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 보통 이제 중성자가 사실 필요 없죠. 유녀석들이 사실 필요 없단 말이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양성자 간의 반발력을 줄이게 해주는 건데 굳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얘는 좀 불안정해, 뭔가. 그래서 이 중성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 근데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양성자로 이제 바뀌어요. 양성자로. 그럼 뭐가 되냐? 이제 양성자 수가 두 개가 됐죠.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수소가 아니라 이제 헬륨이 되는 겁니다. 헬륨. 수소가 아니라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왜 위험하냐면 이제 H2O, 바다는 이제 H2O로 이루어져 있죠. 자, H2O의 요 수소를요 자꾸 헬륨을 바꾸려고 해요. 헬륨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바닷물을 마시잖아. 그러면 몸속에 이제 H2O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헬륨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럼 뭐가 되냐? 우리 몸에 있는 몸의 설계가 뭐야? 몸의 설계가 DNA죠. 이 DNA가 DNA 분자 구조가 다 갑자기 한순간에 붕괴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도 불안정해지겠죠. 그만큼 이제 위험한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 그냥 베타 붕괴야. 자, 이렇게 이제 갑자기 수소에서 헬륨으로 뭔가 이제 중성자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과정으로 이제 베타 붕괴 때문에 DNA 분자 구조를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동위 원소와 관련된 내용이었어. 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거 그냥 듣고 그냥 흘리셔도 되고, 자, 이제 연습 문제 2번 한번 이제 풀어볼까요? 이제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다 풀어보십시오.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자, 푼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하십시오. 자, 시작! 자, 됐니? 좋아. 자, 쌤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양성자 수는 그저 변할 수가 없죠. 그럼 양성자 수가 7번이라는 뜻은 7개라는 뜻은 원자 번호 7번이라는 뜻이야. 누구죠? 그죠? 질소죠. 자, B도 원자 번호 7번이고 질소야. 그죠? 자, 그다음에 C도 원자 번호 8번이네요. 누구? 산소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1번 누구? 얘는 11번 나트륨이겠네요. 자, 전자의 개수를 볼까요? 자, 얘는 같죠? 얘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같네요. 근데 얘는 다르네요. 그쵸? 자, 원래 11개의 전자가 있었는데 10개로 됐다? 그러면 전자를 하나 잃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양이온이 됐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정체를 이렇게 밝힐 수가 있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중성자 수가 좀 다르니까요. 질량수도 아마 다를 겁니다. 자, 얘는 자, 질량수를 한번 실제로 구해봅시다. 자, 얘 7 더하기 7은 그쵸, 14죠. 질량수가 14. 자, B는 뭐야? 질량수가 16이겠네요. 얘는 14짜리, 그 다음에 16짜리가 있는 거고, 자, 얘는 마찬가지로 16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23짜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네요. 자, 문제 봅시다. 자, 원자핵에서 전하량이 가장 큰 것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뭐야? 양성자가 겁나 많은 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양성자가 제일 많은 게 그죠? D겠네요. 나트륨 11개를. 자, 그 다음에 동위원소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다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그쵸? 질량수가 다른 거. 자, 이렇게 두 개가 동위원소겠네요. 그래서 A랑 B가 되겠고, 자, 질량수가 서로 이번엔 같은 겁니다. 자, 질량수가 같은 거는 자, 이렇게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B랑 C랑은 질량수가 같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온을 띠는 것과 이온을 띠는 전하의 종류를 쓰십시오. 그러면 D가 이온이었고 요 전하는 1가 양이온이었다. D 플러스. 요 정체가 Na 플러스였다. 라는 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네요. 주기율표죠. 자, 주기율표는 우리가 선행화학에서 배웠지만 자, 족과 주기의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한번 필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요 족 있죠, 족. 요 족은 세로줄이죠. 족은 세로줄. 그 다음에 주기가 뭐야? 주기는 가로줄이 되겠다. 자, 족은요.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14족, 그 다음에 15, 16, 16, 17, 18족. 자, 얘는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아둔 거야, 그죠? 근데 뭐가 같은 거였어? 그죠? 원자과 전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둔 거죠. 자,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원자과 전자가 두 개, 원자과 전자가 세 개, 원자과 전자 네 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기는 뭐였어?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둔 거죠. 얘는 전자 껍질이 하나, 1주기, 얘는 두 개, 2주기, 그 다음에 얘는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채워봤는데요. 자, 다 외웠니? 주기율표는 정말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선생님은 세로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1주기에 1쪽은 수소고요. 그 다음에 2주기는 자, 리튬, 그 다음에 3주기는 나트륨, 4주기는 칼륨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족입니다. 자, 베릴륨이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이죠, 칼슘. 자, 그 다음에 13족은 붕소랑 알루미늄 이렇게 있고, 자, 14족은 그쵸, 탄소랑 규소가 이렇게 있네요. 자, 15족은 질소랑 그쵸, 인 있죠. 자, 16족은 산소랑 황이 깔려 있네요. 자, 17족은 플로린과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깔려 있고요. 자, 18족은 헬륨,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주기율표에서 마찬가지로 옥텟 규칙을 같이 이제 설명을 했을 건데, 자, 옥텟 규칙은 뭐야? 옥텟 규칙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8개 채워라. 그게 옥텟 규칙이었죠. 그래서 8개면 안정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18쪽에 있는 녀석들은 이미 안정하잖아. 그죠? 자, 얘도 가장 바깥 kop질에 8개, 얘도 8개, 얘는 예외적으로 2개면 안정하잖아. 그래서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활성을 안 하는 비활성 기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비활성 기체. 자, 이 정도 하고 자, 넘어갈 건데, 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1족 원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17족 원소, 18족 원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족, 그 다음에 그쵸 17족, 17족, 그 다음에 17족, 18족. 자, 이렇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명칭을 한번 써볼게요. 자, 주요 명칭은 자, 일단 검은색으로 자, 1쪽 있죠? 자, 1쪽은 이렇게 써볼래요. 자, 1쪽은 알칼리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 이 알칼리가 뭔 뜻이냐? 알칼리는요. 얘는 자 물에 녹으면 액성이 염기성을 띠는 걸 우리가 알칼리라고 합니다. 액성 염기성.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NaOH 뭐 이런 게 있겠죠. NaOH. 여기 이제 물에 녹으면 OH-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염기입니다. 염기. NaOH 수산화나트륨 염기야. 자, 그래서 요 일족들은요. 뭐 리튬, 그다음에 나트륨, 칼륨 정도가 있는 거고요. 자, 금속이다 얘들아. 금속은 자,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수소는 안 돼요. 수소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리튬, 그다음에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 정도 이렇게 있다. 자, 그다음에 17쪽의 이름을 봅시다. 17쪽은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할로젠 원소. 할로젠? 이 할로젠이 뭐죠? 할로젠은 그냥 말 그대로 소금을 만들기 좋아하는 녀석이. 소금을 만들기 좋아한다. 소금. 예를 들어 이제 17쪽에 뭐가 있어요? 17쪽에 플로린, 그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있죠. 자, 염소 같은 경우는 그쵸, NaCl 이런 거 만들잖아. 이게 소금이죠, 소금. 자, 이런 걸 이제 만들기 좋아합니다. 뭐 Na 뭐 F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NaI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다음에 18쪽으로 갈게요. 자, 18쪽은 그쵸, 비활성 기체죠. 이제 활성을 안 하는 이미 안정한 비활성 기체고 뭐 헬륨, 네온, 아르곤 정도가 있겠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헬륨, 네온, 아르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1쪽 리나칼.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은 상온에서 보통 고체야, 고체. 그리고 뭐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 칼륨 많이 봤죠? 칼륨은 은색이야, 그지? 굉장히 무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얘네들 특징이 뭐냐? 공기 중에 산소와 겁나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냥 두면 무조건 반응해. 그래서 보통 반응을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에 많이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거든. 응? 산소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H2O 물 안에 들어가면 얘네들도 반응성이 커서 보통 이제 수소 기체를 좀 많이 이제 발생시켜요. 하나 반응식을 써보면 보통 이제 칼륨이 H2O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KOH라는 수산화칼륨이 하나 나와요. 이 수용액 상태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2 이렇게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가요.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맞춰 보면 중요한 건 이렇게 수소 기체가 이렇게 생기기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여기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으로 가겠습니다. 할로젠은 보통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체, 액체, 고체. 그 다음에 이제 반응성이 얘도 마찬가지로 매우 큰데 얘는 주로 이제 금속이랑 그 다음에 수소와 이제 잘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트륨 금속이랑 그 다음에 플로린 음이온 만나서 NaF 이렇게 잘 만나죠. 자, 그 다음에 수소도 잘 만나잖아, 그지?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F 마이너스가 만나서 HF 플로르와 수소 이렇게 만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좋아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F2 이 상태로 공유결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Cl2, 그 다음에 Br2, I2 이렇게 있길 좋아한다. 자, 비활성 기체는 상온에서 보통 그쵸, 헬륨 뭐야? 기체 상태로 많이 존재하죠. 반응을 잘 해, 안 해? 안 한다. 그래서 활성을 안 한다. 자, 근데 선생님이 하나 정리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문구가 반응성이 커서라는 얘기가 나오죠. 반응성이 커서. 그럼 이제 연습 문제 3번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선생님이. 다른 원소들에서 반응성이 커지는 순서를 화살표로 그리시오라고 돼 있는데 1쪽과 17쪽에서 어떻게 하면 반응성이 커지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 그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일단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왔냐, 선생님이 여기 키포인트를 좀 정리해 놨는데, 자,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는 뜻은 뭐냐면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는 건 화학 결합을 하기 좋아한다는 뜻이야. 화학 결합을 하기 매우 좋아한다는 뜻이야. 그 뜻은 뭐냐? 전자를 매우 잘 잃거나 전자를 잘 얻어서 화학 결합을 하기 좋아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그죠? 잃기 좋아하죠. 근데 이렇게 전자를 잘 잃을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이렇게 전자를, 자 이건 그리지 마세요. 전자를 잘 잃을수록, 전자를 잘 잃어버릴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전자를 잘 잃어버릴 수 있느냐.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갈게. 자 얘들아, 그 전자 껍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이 몇 주기야? 1주기죠, 수소. 그 다음에 1쪽부터 볼게요. 자 리튬은 2주기죠. 그 나트륨은 3주기야. 그러면 4주기죠. 지금 전자 껍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크기가 커져 작아져. 그죠? 아래로 갈수록 커지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좀 이렇게 커질 것 같아요. 그죠? 반지름이. 자 그러면 전자를 잘 잃어버리려면 가장 바깥 껍질에서 일쪽은 어차피 하나잖아.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전자 하나를 잘 잃어버려야 돼. 얘도 전자를 잘 잃어버려야 돼. 얘도 전자를 잘 잃어버려야 된다고. 얘도 전자를 잘 잃어버려야 된다고. 자 근데 생각해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야.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누가 제일 전자를 잘 잃기 좋아할까요? 적어도 고민은 그죠? 1번과 4번 중에 하셔야죠. 그죠? 전자를 잘 잃어야 돼. 자 힌트는 뭐냐? 원자 핵간 거리는 얘는 요만큼이야. 가까워. 그죠? 자 근데 얘는 멀죠. 누가 저 전자를 잘 잃어버릴 수 있겠냐? 먼 녀석이 더 잘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죠? 얘는 인력이 셀 거 아니야. 그죠? 1번은. 근데 4번은 반대로 얘는 인력이 약할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전자를 잘 잃어버리기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거야. 전자를 잃기 쉽다.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쉬워서 반응성이, 화학결합을 하려고 하잖아.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응성이 크다. 자 이해되니? 자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자 지금 17쪽으로 가보면 마찬가지야. 자 지금 전자 껍질이 얘는 2주기죠. 얘는 3주기입니다. 얘는 어차피 4주기고 얘는 5주기라 하자. 어차피 늘어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 얘도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크게 커질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17쪽이 마찬가지로 화학 결합을 하려면 이번에는 얘는 잃는 게 아니라 전자를 잘 미안해. 야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합시다. 자 이번에는요 17쪽이니까 이번엔 전자 하나를 잘 받아야 되죠. 전자 하나를 잘 받아야 돼. 얘도 전자 하나를 잘 받아야 돼. 전자 하나를 더 잘 받아서 8개가 돼야 돼요. 그죠? 자 근데 너희들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누가 제일 전자를 잘 받기 좋아할까요? 1번이겠냐 4번이겠냐? 그죠? 원자 핵과 거리가 가까운 1번이겠죠. 원자 핵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얘는 상당히 가깝잖아. 그죠?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1번이 훨씬 더 전자를 잘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거야. 그만큼 전자를 받아서 반응성이 커진다는 거고. 자 17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갈수록 전자를 어때요? 전자를 얻기 쉽다. 전자를 얻기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전자를 얻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거니까 얘는 반응성이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알겠니? 자 정리하면 1쪽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7쪽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 앞에서 얘기하는 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알겠죠? 자 반응성이 크다는 건 전자를 잘 잃거나 전자를 잘 얻어서 화학 결합을 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뭐냐? 전자를 잘 잃어버려야 돼요. 그죠? 전자를 잘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되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이온이 잘 될수록 반응성이 큰 겁니다. 알겠나요? 자, 비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뭐냐? 전자를 잘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되려 한다. 음이온이 잘 되려 한다. 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죠?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하려고 한다고. 그래야 이제 반응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야 반응성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때? 이제 이해가 되니? 자, 좋습니다. 이제 원소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화합물이네요. 화합물. 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입자로 이루어진 있는 물질이고, 자, 원소의 종류가 두 개 이상이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H2O 두 개죠? 두 개 이상이죠.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아세트산, 뭐 CH3, COH 뭐 이런 게 있겠네요. 그죠? 옆에다 한번 써보면 H2가 물이고, 그 다음 메테인은 CH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금은 NaCl,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뭐 CH3, COOH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되고, 자, 두 종류 이상을 가지면 이걸 그냥 화합물이라고 한다. 자, 근데 우리 만약에 한 종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O2나 N2나 그 다음에 F2나 이렇게 한 종류면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얘네들은 화합물 아닙니다. 얘네들은 화합물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걸 그러면 다섯 글자로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호돈소 물질이라고 배웠죠. 호돈소 물질. 자, 그래서 호돈소 물질은 뭐냐? 원소의 종류가 무조건 한 종류인 거.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이걸 호돈소 물질이라고 배웠다. 호돈소 물질과 이제 화합물의 차이점을 알겠죠. 자, 그럼 자주 출제되는 화합물 몇 가지 이제 몇 가지가 아니다, 그치? 많이 좀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얘도 좀 자주 출제되는 화학식만 좀 적어놨어. 자, 얘네들은 본인이 일단 아는 걸 한번 지금부터 한번 적어볼래요? 지금부터 한번 적어봐. 시작. 됐니? 많이 적었네, 그지? 선생님도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 물은 쉽죠? H2O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NH3죠. 암모니아. 메테인은 CH4가 메테인이고, 자, 이산화탄소 CO2죠. 그 다음에 염화수소는 뭐야? 이게 염산이야. HCl이라고. 그 다음에 황산은 H2SO4가 황산이고, 질산은 HNO3가 질산이다. 자, 아세트산 아까 앞에서 했죠? CH3COOH 아세트산이고, 여기 에탄올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에탄올은 뭐야? C2H5OH가 에탄올이다. 자, 그 다음에 탄산은 뭐야? H2CO3 콜라 마시잖아, 그지? 자, 오존은 O3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이다. 수산화나트륨은 자, 여기 수산화라는 뜻은 뭐냐면 무조건 OH가 들어가면 돼. OH. 그래서 얘는 NaOH가 수산화나트륨이고, 수산화칼슘은 CaOH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수산화 마그네슘은 미안해. Mg죠. 마그네슘. MgOH2가 되는 거고. 칼륨이다. 그러면 KOH. 야, 근데 여기는 왜 두 개인데, 얘는 두 개씩인데 얘는 왜 하나밖에 없냐? 응? 제가 잘 알아야 돼, 얘들아. 모든 화합물의 전체 전하량의 총합은 항상 0이 돼야 돼. 오케이? 자,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CA가 보통 2가 양이온이잖아. 안 정해지려면 두 개를 버려야 되잖아. 이게 OH는 보통 마이너스가 1가라고. 그래서 OH 마이너스 1가짜리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전체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B로 갑시다. 뒤로 양가지냐? 좋습니다. 자, 빨간색도 지울게요. 자,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은 뭐야? 소금이죠? NaCl. 자, 탄산칼슘은 CaCO3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CaCl2가 되겠다. 자, 이것도 한번 분리 해석해볼까요? 자, Ca는 CA 이가 양이온이고, Cl 이렇게 두 개 있네요. 총합은 0이 이렇게 되죠. 자,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어떻게 하죠? 자, NaNO3
HCO3 이렇게 되고요. 자, 황산구리가 뭐죠? CuSO4. 황산구리. 황산 바륨은 BaSO4. 자, 이렇게. 자, 질산은이다. 질산은은 뭐죠? AgNO3가 질산은이다. 염화은은 AgCl이 되겠네요. AgCl. 자, 아이오딘과 납 PbI2가 되겠다. 보통 이것도만 해석해 볼까? 자, 당연히 아이오딘이 1가 양이온이죠. 여기가 두 개 있겠네요. 그럼 해석이 예측이 되겠네요. Pb가 그죠? 2가 양이온이겠죠. 그죠? 전체 전하량의 종합은 0이 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산화구리는 뭐죠? CuO가 되겠죠. CuO. 자, 산화철은 Fe2O3가 산화철입니다. 자, 그다음에 산화마그네슘은 MgO가 되겠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마그네슘은 Mg 2가 양이온이고 산소도 2가 음이온이니까 오케이, 전하량 좀 0이 됐네요. 자, 그다음에 과산화수소는 뭐야? 그렇죠? H2O2겠죠. 자, 포도당은 뭐죠? 포도당은 C6H12O6 이게 포도당이죠. 자, 그다음에 수소는 H2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정도는 많이 나오는 화합물이니까 좀 이제 많이 알아도. 자, 참 얘는 화합물이 아니네요. 호돈소 물질이네요. 자, 어쨌든 저희도 호돈소 물질이네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분자입니다. 지금 원소랑 화합물까지 끝났고, 자, 분자는 보통 두 가지로 선생님 좀 정리해보고 싶어. 뭐냐면 우리가 중등과학에서 배우는 분자와 고등과학에서 배우는 분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중등과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분자라면 자, 물질의 최소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성질. 자,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자, 질소의 성질, 그다음에 물의 성질,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그다음에 염화수소, 메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야, 참고로 이렇게 원자 하나는 있지. 원자 하나. 얘네들은 성질이 실제로 없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은 실제로 성질이 없는 거야.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해야 성질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해야 성질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원자 상태는 아예 성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해서 뭐 금속 결합이라든지 이온 결합이라든지 공유 결합을 해서 물질의 최소한 성질이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면 그걸 우리가 중등과학에서 얘기하는 분자라고 하는데, 고등과학에서는 좀 달라요. 고등과학에서는 어떻게 다르냐? 자, 다음 페이지에 좀 이상하게 멋있는 그림을 나타내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자, 고등과학에서 말하는 분자는 뭐냐? 자,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뭐냐? 반드시 금속 이온 공유 결합 중에 반드시 공유 결합이어야 돼요. 무조건. 자, 공유 결합이면서 요 분자가 무슨 분자야, 얘들아? 요 분자가 그죠? 나눌 분자죠. 그러면 당연히 나눌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나눌 수 있어야 돼.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뭐냐? 공유 결합이면서 나눌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분자라고 고등과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분자 예를 들어서 CO2입니다. CO2. 자, CO2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셀 수 있죠. 맞나요? 자, 예를 들어서 뭐 CO2 이렇게 있으면 CO2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CO2 몇 개야? 두 개죠. 이렇게 셀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분자야. 그 다음에 H2O도 H2O 이렇게 총 몇 개야 지금 H2O 분자가? 세 개죠. 자, 그 다음에 다 공유 결합 맞나요? 얘도 공유 결합이고, 공유 결합 맞죠? 셀 수가 있단 말이다. 그죠?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만 분자라고 하는데, 금속 결합 한번 볼래, 얘들아? 금속 결합 좀 특징이 있죠. 잘 봐. 금속 결합은 나트륨은 금속이잖아. 요 나트륨이 자, 끊임없이 바다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이걸 나눌 수 있어, 없어? 뭐 이렇게 나눠? 이거 없죠. 나눌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NA와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은 이렇게 돼 있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이렇게 화학 결합을 연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걸 뭐 나눌 수 있어, 없어? 뭐 이것도 이렇게 나눌 거야? 없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공유 결합을 볼래요? 공유 결합.
자, CL-와 이제 CL과 BR이 만나서 공유결합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걸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없어? 이건 있잖아. 그죠? 자, 이걸 바로 우리가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 그래서 분자라는 거를 쓰려면 고등과학에서는 특히나 공유결합이어야 되고 반드시 나눌 수 있는 것들만 이제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분자라고 안 합니다. 금속 결합 물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도 뭐냐? 자, 얘네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얘네야말로 이제 분자라고 하는 거고. 알겠니? 자, 이제 분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겠죠? 공유결합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은 이제 이온으로 갑시다. 자, 이온 또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이온들만 선생님이 좀 정리해 놨어요. 자, 본인이 아는 거 있을 겁니다. 아는 거 한번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시작. 쓰고 있니? 쓰고 있지? 총 16가지네요. 계속 써보자. 자, 됐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온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소 쉽죠? 자, 수소는 일가 양이온이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은 자, 일가 양이온. 자, 칼륨도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 이어서 안정해지려고 하겠죠. 자, 베릴륨 몇 가야? 2가죠. 자, 이제 몇 가인지는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옥텟 규칙 생각하면 몇 개 이뤄야 하는지 이제 적응이 되고 외우지 않아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그네슘은 몇 가야? 그죠? 2개 이뤄야 안정해지잖아. 그죠? 자, 칼슘도 2개 이뤄야 안정해지는 거고 8개 채울 수 있으니까. 자, 구리는 2가 양이온입니다. 2가 양이온. 자, 그 다음에 암모늄은 얘는 1가 음이온 NH4 플러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염화 이온입니다. 그럼 뭐 Cl 마이너스겠죠. 자, 아이오디나도 I 마이너스. 자, 황화는 뭐야? 황 몇 개 이뤄야 돼? 2개. 2개 얻어야겠죠. 2개 얻어서 안정해지고. 자, 탄산은 CO3. 저희는 E 마이너스죠. 자, 질산으로 가봅시다. 자, 질산은 NO3 마이너스고. 자, 황산은 얘도 많이 나온다. SO4 E 마이너스다. 자, 수산화이온 아까 했죠? OH 마이너스다. OH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과망가니즈산 이온 요거는 좀 생소할 텐데 얘는 MnO4 마이너스다. MnO4 마이너스. 자, 하나만 써놓을까요? 여기 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좀 이온의 색깔이 있어요. 색깔 한 2가지만 알아둡시다. 자, 구리 이온은 무슨 색깔이냐? 구리 이온은 파랑색입니다. 파랑색. 여기다 파랑색으로 쓸게요. 구리는 파랑색이니까. 구리는 보통 이온의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자, 그 다음에 하나는 과망가니즈산 갈게요. 과망가니즈산. 이 발음이 헷갈린다. 과망가니즈산 이온. 따라해볼래? 과망가니즈산 이온. 얘는 무슨 색이냐? 자, 얘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얘는 보라색 이온 색깔. 그래서 파란색과 보라색. 왜냐면 뒤에 문제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거 2개는 자, 파란색과 보라색 정도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온은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실 전기가 통하니 안 통하니가 이제 제일 많이 물어봐. 야, 너희들 상식적으로 설탕물 전기가 통해? 안 통하죠, 그렇죠? 자, 소금물은 당연히 통하죠, 맞나요? 이 전기가 왜 통하는 거야? 이온이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고 보통 이온이 움직일 수 있으면 무조건 전기가 통한다. 자, 이온이 움직일 수 있으면 무조건 전기가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체
화합물을 생각해보자. 자, NaCl 그냥 소금 고체야. 이거 이온이 움직일 수 있냐? 소금 고체야. 이온이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전기 안 통합니다. 근데 소금물 이제 수용액이 되면 이온화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2 안에 이온화가 돼 있을 거야. 얘네들 움직일 수 있어? 못 움직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거야.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왼쪽에다 검은색으로. 자, 왼쪽에다가는요 플러스 극을 하나 갖다 놔볼게요. 플러스 극. 자, 오른쪽에다가는요 마이너스 극을 갖다 놓을게요. 자,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제 뭘 넣을 거냐면 이온을 넣을 건데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 해보자. 자, Na 플러스는 양이온이죠. 그럼 요 전체가 무슨 전하를 띌 거야? 그쵸, 양전하를 띌 거야. 양전하. 맞니? 자,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요 전체가 무슨 전하를 텨요? 그쵸, 음전하를 띠죠. 음전하. 그럼 각각의 끌려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겠냐? 그쵸, 인력을 생각하면 돼. 인력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각각 끌려갈 수가 있겠다.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 쪽으로. 왜? 인력 때문에. 왜? 인력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비유를 하나 해보면 우리 남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콘서트장에 가려고 합니다. 콘서트를 이제 보러 갈 건데, 자, 팀이 A팀과 B팀인데 A팀 뭐냐? A팀은 요즘에 이제 핫한 남자 아이돌이 누구 있습니까? 뭐 스트레이트 키즈가 유명하다며, 그죠? 스트레이트 몇 명이야? 하여튼 스트레이키즈 남자 아이돌 있고 여자 아이돌은 뭐가 유명하죠? 여자 아이돌은 아무래도 아이브가 유명합니까? 아이브? 자, 보세요. 자, 남학생들입니다. 자, 남학생들이 콘서트를 이리로 가나요? 물론 가는 분도 있겠죠. 근데 잘 안 가죠. 그죠? 보통 남학생들이 남자 아이돌 콘서트를 가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이제 일로 많이 가겠죠. 맞나요? 우리 여학생들은 여학생들은 일로 가나요? 물론 가겠지만 보통 이제 욜로 많이 가겠죠. 뭐 비유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 이제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간다. 마찬가지야. 양이온과 미안해. 양이온과 음이온도 마찬가지로 인력에 의해서 저는 반대 전화로 이제 끌려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된 전기 전도성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이해하시고 일단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영상 잠깐 멈추시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됐나요? 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그림과 같이 장치 안에 전원 연결하였다. 자, 여기는 자, 보통 빨간 집게가 플러스 극이죠, 그죠? 그다음 검은 집게가 마이너스 극을 보통 이제 뜻하죠. 자, 각각의 반대 전환을 가진 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했어요. 건전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자, 뭔지 모르겠지만 파랑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보라색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였다라는 겁니다. 일단 해석을 좀 해봅시다. 자, 황산구리 수용액을 한번 화학식을 써보면 황산구리 수용액 아까 했죠? 뭐야? CuSO4죠. CuSO4. 자, 이 녀석이 이제 이온화가 되면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 보통 Cu2가 양이온과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얘랑 SO4 2가 음이온이 되죠. 맞나요? 자, 우리 아까 구리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했죠? 그죠? 파랑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구리였을 겁니다. 이 파랑색은 자, Cu2가 플러스. 자, 그 다음에 과망가니즈산 발음이 어려워. 과망가니즈산 칼륨. 과망가니즈산 칼륨의 화학식은 뭐가 되겠죠? KMnO4가 되겠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되면 자, K 플러스라는 칼륨 양이온과 그 다음에 MnO4 마이너스라는 망가니즈 산 음이온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 혹시 얘는 아까 무슨 색이었죠? 그렇죠. 얘는 보라 색깔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하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은 MnO4 마이너스가 됐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가 있네요. 야, 그냥 거름종이면 거름종이지 왜 굳이 질산칼륨 수용액이라는 걸 적셨냐?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일단 거름종이는 얘들아, 거름종이는 뭐야?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절연체가 뭔 뜻이야? 전기가 안 통한다는 뜻이야. 전기가 안 통해. 그죠?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입니다. 자, 근데 전기가 통하게 하려면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너희들 갑자기 이 구리 이온이 요 절연체 그냥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시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럼 이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가 있겠냐? 그죠? 없죠. 자, 마찬가지로 요 망가니즈산 음이온이 이렇게 갑자기 점프해서 갈 수 있겠냐? 못 가. 절대 못 가. 자, 이렇게는 이온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요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즘산 칼륨 수용액을 자, 용액에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수용액이 좀 필요해. 그래서 요 수용액 즉 물이 있어야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물이 있어야 과망가니즘 칼륨 수용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H2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H2. 자, 근데 궁금한 건 H2O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질산칼륨을 섞은 H2O냐? 자, 일단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H2O가 필요한 이유는 자, 이온은 절대 그냥 못 움직이고, 자, 이온은 반드시 수용액 혹은 액체 상태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반드시 수용액 액체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온의 이동 통로를 수용액을 통해서 이렇게 깔아 놓는 거야. 이게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수용액을 통해서 이렇게 깔아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이온의 이동 통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깔아 놓은 겁니다.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질산칼륨은 왜 있는 거죠? 이 질산칼륨은 그냥 H2에 적시면 되지 이온의 통로를. 왜 질산칼륨은 왜 있냐면, 세 번째는 자, 물이 아닌 질산칼륨이 있는 이유가 뭐죠? 이거 뭐죠? 자,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수용액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든 제가 수용액에서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 화학이나 물리에서 성립하는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드시 성립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대적인 법칙이 수용액에서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전하량 보존 법칙이야.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이 뭐냐면 수용액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항상 이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어야 되는 게 안정해지기 위한 조건이야. 그게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야. 근데 잘 보세요. 잠깐 지워볼게요. 자, 생각해봐. 자, 여기 지금 얘가 이제 구리였죠. 구리 이가양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MnO4, 얘가 수용액 이온의 통로 통해서 이동을 했어요. 이동했다 치자. 자, 근데 기존에 요 공간이 비어 있죠. 맞나요? 기존에 여기도 공간이 비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전하량의 빈 공간이 생긴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구간이 생긴 거죠. 여기 이제 구리 양이온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제 비어 있잖아, 공간이. 그래서 여기다가 뭘 채워 넣어야 되냐? 또 다른 양이온이 이 자리를 채워줘야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될 수 있도록 안정해지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음이온이 이렇게 비어있는 위치를 차지해 주어야 좀 안정하거든. 그래서 질산칼륨 중에
양이온인 칼륨이 그 위치를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인 질산인 NO3 마이너스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질산 칼륨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수용액에서는 자, 어느 위치든 자, 수용액에서는 어느 위치든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은 항상 균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한다. 균일하게 있어야 한다. 이게 뭐냐? 이게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알겠죠? 자, 그래서 질산칼륨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산칼륨을 적셔야 하는 이유. 일단 질산칼륨은 자,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하여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함이며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전기가 잘 통하게 해야 되는 이유이자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뭐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종이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종이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의 질산칼륨을 미리 까는 겁니다. 미리 깔아두어 수용액 상태의 질산칼륨을 미리 깔아두어 미리 깔아 이온의 이동 통로를 만들고 자, 미리 이온을 깔아 이온의 이동 통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동한 이온의 빈자리가 생겼겠죠. 이동한 이온의 빈자리를 질산칼륨 이온들이 즉시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즉시 그 자리를 채워 전하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전하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자, 질산칼륨을 적셔야 하는 이유 뭐라고? 자,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함이고 그 원리는 첫 번째, 종이는 절연체야. 그래서 수용액 상태의 질산칼륨을 자, 미리 깔아놓은 이온의 이동 통로를 만들어야 돼. 자, 이렇게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쵸? 자, 이온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온의 이동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자, 이동한 이온의 빈자리 있죠. 빈자리 이렇게 빈자리. 자, 이를 질산칼륨 특히나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채워줘요. 그래서 전하량의 균형을 이렇게 맞춰줘서 안정해지기 위함이다. 두 가지 정도 원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파란색을 띠는 이온과 보라색을 띠는 이온이 뭐야? 자, 파란색 누구겠습니까? 자, 이 녀석은 그렇죠, 구리죠. CO2가 양이온.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은 누군가요? 자, 보라색은 그렇죠, MnO4죠. MnO4 마이너스죠. 자, 각각 그 이유가 반대 전하로 끌려가는 거 인력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쓸게요. 자, 파란색. 자, 파란색은 누구야? 자, CU2가 양이온. 자, 이거 뭐냐면 자, 인력에 의해 어디로 가? 자, 음전하 쪽으로 음전하라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전하라고 합시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이동한다. 자, 두 번째. 자, 보라색 갑시다. 자, 보라색은 MnO4 마이너스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인력에 의해 플러스 전하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그 전기 전도도 특히나 이온 관련된 전기 전도도 실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두 가지 정도의 특징들. 자,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물질 간의 변천이네요. 그죠? 자, 물질 간의 변천. 몇 가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특히 이제 고대 사람들, 고대 철학자, 그다음에 과학자들, 그다음에 중세 과학자, 철학자, 그다음에 근대 이렇게 나눠서 한번 빨리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첫 번째 고대는요. 자, 그리스로 갑시다. 그리스. 자, 그리스. 자, 그리고 자, 고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관찰과 뭔가 관찰과 자, 뇌피셜의 시대인 것 같아요. 관찰과 뇌피셜. 뭐 근거가 사실 많지는 않다는 뜻이죠. 뇌피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근거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철학자가 누구냐? 탈레스입니다. 탈레스. 탈레스는 그리스에서 장사하던 상인이었어요. 자, 이 상인이 자, 어느 날 이제 이집트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자, 이집트에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된 거야. 뭐냐면 이집트에 유명한 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강이죠? 자, 나일강이죠, 나일강. 자, 나일강이 비가 오거나 하면 이렇게 크게 이제 범람을 합니다. 범람. 근데 범람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강물이 빠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자라나? 식물이 자라나요. 식물.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걸 보고 생명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냐? 무조건 물이다. 물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자,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이게 일원소설이라고 합니다. 일원소설. 그냥 물밖에 없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분 그냥 좀 똑똑합니다. 예컨대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피라미드의 높이를 실제로 올라가지 않고 요 이제 그림자만으로 이제 실제로 이 높이를 측정했다고 하네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엠페도클레스로 넘어갑시다. 엠페도클레스 뭐냐? 일단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칭한 사람이야. 지가 그냥 신이래. 무슨 근거인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분이 이제 어느 날은 또 이제 산을 이제 타다가 이제 아주 진기한 발견을 했는데 이제 화산을 보게 됐어요. 화산. 근데 그 화산에 폭발을 하는데 그 화산에 폭발을 직관하게 됐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이제 뜨거운 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튀는 돌도 나왔어요. 튀는 돌. 그다음에 이제 연기도 나오고 뿜어져 나오는 연기. 그다음에 거기다가 습기까지 이렇게 차왔어요. 습기까지. 그래서 그걸 보고 모든 이 물 하나로 우리 탈레스가 얘기했던 물 하나로 이제 이런 역동적인 세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좀 핵심적으로 필요한 물질의 근원이다. 물. 그 다음에 얘는 흙이죠. 흙. 돌이 흙이니까. 연기는 뭡니까? 연기는 공기죠. 공기. 그 다음에 습기는 이제 물이죠. 물.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요 네 가지다. 이 네 가지여야지만 역동적인 모든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물, 불, 흙, 공기. 자, 이렇게 해서 엠페도클레스가 사원소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데모크리토스는 일단 비주얼부터 약간 천재 같아. 비주얼부터 약간 교수님 상이야. 나중에 한번 찾아봐. 되게 뭔가 똑똑해 보여.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 이 사람은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이걸 언제 생각해냈냐?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게 치즈를 하나 먹고 있었어요. 치즈를 하나 먹고 있었는데 이 치즈를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걸 또 잘랐어요. 이렇게 치즈를. 근데 계속 자르다 보면 이게 더 이상 안 잘리는 끝판왕의 알갱이가 하나 나와요. 알갱이. 그리고 이걸 입자라고 불렀고, 자, 이 입자들 사이에는 분명히 입자들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당시에 이게 쉽게 받아들이진 않았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그러면 무슨 뭐 우주는 뭐 구멍이 난 거냐 이렇게 좀
비웃음도 이제 많이 샀다고 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오늘날에 가장 근접하게 맞춘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날의 물질관에 근접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뭐냐면, 자, 이 사람은 입자설이라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자, 핵심은 이렇게 빈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 이게 한 2000년 이후에 데모크리토스가 맞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리스 철학자의 이제 레전드죠.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좀 뭐가 셌냐? 입김이 좀 셌어. 입김이 셌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이 어마어마했지. 권력. 그 다음에 또 권력이 이제 컸습니다. 권력이 많이 셌어요. 이 사람이 말한 게 모두 다 법이야. 믿게 돼, 다 믿게 돼. 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자, 일단 자연은 이 빈 공간 없어. 빈 공간을 싫어하고, 물질은 계속 쪼개면 쪼갤수록 계속 무조건 연속적으로 무한히 쪼갤 수 있어. 중간에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지지 않아. 무조건 계속 쪼갤 수 있어.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쪼갤 수 있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갤 수 있다라고 해서 얘는 연속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연속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자, 4원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4원소 물, 불, 흙, 공기에 요 네 가지 성질, 차가움, 따뜻함, 건조함, 습함. 특히나 이 여기서 뭐에 초점을 맞출까? 미안해. 선생님 감기좀 걸려가지고. 자, 여기다가 뭔가 이제 따뜻함과 습함, 이런 것들을 좀 합치게 되면, 야, 구리를 금으로도 만들 수 있어. 구리를 금으로도 만들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인류가 2000년 동안 이제 삽질을 하게 됩니다. 삽질. 말도 안 되는 삽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 변환설입니다. 4원소 변환설. 자, 그 말도 안 되는 삽질 누가 했냐? 자, 중세 시대 때 연금술사가 있습니다. 연금술사가. 자, 연금술사가 연금술을 통해서 이제 구리를 금으로 만들려고 했죠. 만들 수 있겠냐? 절대 없죠. 자,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기초로 했고, 자, 갑상금속, 구리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제가 금으로 바꾸려 노력했지만 당연히 실패했죠. 근데 성과는 있었어. 뭐냐? 약간 증류장치 같은 실험 기구를 최초로 발견했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 도구나 이제 시합 등을 실제로 개발해서 실제 오늘날 화학 발전에 엄청 크게 기여했어. 많이 기여했다는 뜻이야. 연금술이 뭐 실패로 돌아갔지만 거기서 얻은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근대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근대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보일입니다. 보일. 자, 보일은 자, 드디어 이제 연금술이 틀렸고, 이제 드디어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 데모크리토스의 이 빈 공간, 그리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이게 어느 정도 다시 윤곽이나 부각이 되는 그 시초를 마련한 사람이 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만에 복수전이 되겠네요. 그죠? 자, 고대 입자설의 부활이 됐습니다. 이 데모크리토스죠. 자, 제2자관 실험을 통해서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뭐냐면 그 제2자관 모양이 있어요. 제2자관 모양. 이렇게 제2자관 모양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수은을 채워놓고 여기다 압력을 가했더니 이게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이만큼. 자, 근데 이게 부피가 줄어드는 뜻은 빈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맞나요? 공기 부피가 줄어드네. 그렇다는 건 알갱이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부활하게 된 계기가 보일의 제2자관 실험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원소 보일의 제2자관 실험 뭐가 될까요?
원소설이 되겠네요. 원소설. 자, 그다음에 슈탈은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자, 슈탈은 자, 불에 타는 모든 물질은 플로지스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플로지스톤이 연소 반응에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소 후에 질량이 감소하는 거다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플로지스톤설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상상 속의 물질이에요. 상상 속의 물질. 없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이게 밝혀졌어. 이제 금속이 연소한 후에 질량이 커져요. 질량이 커져. 왜 커지죠? 누구랑 만나서? 오토랑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금속뿐만 아니라 이제 산소의 질량이 추가가 됐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금속 플러스 산소에 포함되는 질량이 전체 질량이 증가했다는 거 설명이 안 됐어요. 자, 그걸 설명하신 분이 라부아제입니다. 라부아제. 자, 라부아제는 기본적으로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 생성된 총 질량이 서로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셨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연소할 때 산소와 결합한다는 걸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속 연소 후에 질량 증가 현상을 증명했고 플로지스톤을 폐기함. 이게 연소설입니다. 연소설. 플로지스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 산소랑 만나서 질량이 증가한 거야. 오케이? 자,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이 원소가 더 이상 아님을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는 걸 확실하게 반증하는 실험이었죠. 자, 그걸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을 원소라고 정의했고 33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소설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원소설이 발표될 무렵에 이제 프랑스에도 좀 화학자가 있었어요. 프루스트. 이분은 약간 요리사 같은 요리사. 이분 비유하자면 요리사. 자, 요리사 왜 요리사냐? 이분이 아주 황금 레시피를 잘 찾아. 황금 레시피. 어떤 물질들을 만드는데 황금 레시피가 있다. 예를 들어서 H2O를 만드는데 무조건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무조건 1g 대 8g 비율로 들어가 있다. 이걸 황금 레시피를 실제로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 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고, 자,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뒤에 가서 물질의 특성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런 원소설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화학의 레전드 돌턴이 등장하겠죠. 자, 이분 원래 기상학자였는데요. 자, 이 사람이 프루스트의 레시피, 그다음 황금 레시피죠. 라부아지에의 실험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 질량이 보존되고 비율이 어떻게 일정하다는 건 결국 이 세상은 뭔가 조그마한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치즈를 자르며 상상했던 그 원자설을 과학적인 법칙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부활을 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은 아주 작은 원자라는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돌턴 아주 유명하죠. 무슨 설이다? 원자설이 되겠죠. 원자설. 그래서 돌턴은 원자설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설을 제안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설을 제시한 무렵에 프랑스로 가봅시다. 프랑스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게일 이삭이라는 청년이, 자, 기체가 반응하는 것들 사이에는 가장 간단한 부피와 관련된 정수비가 성립된다라는 걸 최초로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가 이제 H2랑 이제 O2랑 반응해서 H2로 이렇게 만들 건데, 요 부피비가 항상 몇 대 몇이었냐? 자, 2대, 얘는 1대. 자, 2가 언제나 부피비가 2대 1대 2라는 걸 증명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뒤에 가서 그 물질의 특성할 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물질의 부피비는 2대 1대. 이게 뭐냐면, 자,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우리 끝판왕, 정말 이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자, 최종 보스가 이제 아보가드로인데요. 아보가드로는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을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 왜냐면 자, 돌턴의 원자설이 문제가 뭐냐면 돌턴의 이 딱딱한 원자 이론으로는 부피 관계를 설명하다가 원자가 갑자기 쪼개져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야. 뭔가 원자가 뭐 이렇게 있으면 원자 갑자기 쪼개져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야. 근데 원자는 안 쪼개진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자, 실제 물질은 원자라는 거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원팀으로 움직인다. 한 팀으로. 그걸 우리가 분자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하자. 분자는 이제 원자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고 그렇게 되면 원자가 쪼개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분이 이 아보가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분자설입니다. 분자설. 자, 특히나 이 분자설, 그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원소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뒤에 물질의 특성할 때 아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요 정도만 변천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분해 실험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일단 물분해 실험은 과거랑 이제 현대에 와서 두 가지 종류의 실험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비슷한 실험이에요. 자, 과거의 라부아제의 물 실험을 보면 자, 실험 과정을 봅시다. 자, 물을 이제 벽화로 온도를 높였죠. 주철관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해요. 질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결과고, 자, 그 다음에 그 기체가 이제 냉각수를 통해서 이제 모이게 됐는데 그 모인 기체의 정체가 연소 반응을 일으킨 이 수소라는 겁니다. 수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뭐였냐면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뜻은 뭐겠냐? 자,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뜻은 어느 정도 누구랑 이제 반응했다. 누구랑 산소랑 반응을 했다. 그래서 이게 산화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산소의 기체가 확인이 된 겁니다. H2가 산소로 분해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아진 기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불꽃과 격렬하게 타올랐다는 뜻은 연소 반응으로 수소 기체인 걸 실제로 확인한 겁니다. 수소 기체라는 거. 그래서 라부아제 물 분해 실험 얼마나 중요하냐? H2O가 만물의 근원이 아니다. 얘도 분해가 된다. H2랑 O2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실제로 얘보다 더 작은 물질의 단위로 분해가 된다라는 걸 이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실제 증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물의 근원이 아니었다는 것, 최소 단위가 아니었다는 것,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요, 요 전기분해 실험이 있어요. 전기분해 실험이 뭐냐? 요 플러스 극과 이제 마이너스 극을 전원 장치로 연결시키고 이제 물과 수산화나트륨 전해질을 녹인 수용액 상태에서 이제 전기로 H2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이제 꺼져가는 물질을 다시 대봤더니 이 기체, 자 모인 기체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타올랐대. 여기선 이제 산소 기체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 산소는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조연성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극이죠.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성냥불이 펑 소리를 내며 타오른다. 자, 여기서는 수소 기체가 확인이 된 겁니다. 수소 기체는 가연성이라고 하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산소보다 수소 기체가 좀 더 많죠, 맞나요? 자, 이게 부피비가 조금 더 많네요, 그죠? 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피가 2대1 비율이다. 그래서 H2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만나서 한 개가 미안해, 저기 배터리가 없네요. 됐다.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만나서
H2O 물 분자 1개를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H2가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 마찬가지로 H2랑 산소랑 수소로 분해가 된다는 거. 자, 이게 현대 과학에 와서 실험이 됐습니다. 참고로 자, 얘는 뭐 전자가 물 분해에 관여한다. 전자가 모든 반응에서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실험의 의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행화학에서. 자, 근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한번 전기분해 실험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네요. 자, 오늘은 주기율표와 물질의 구성입자 반드시 정리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화합물, 분자, 이온 정리하시고 물질 간의 변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